안녕하세요. 저는 28년 동안 자금 흐름 위험을 연구해 온 자산 모니터링 전문가 정민호입니다. 요즘 제게 상담 오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선생님, 내 돈을 내가 꺼냈는데 왜 확인 전화가 오나요?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다는 목소리였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전과 완전히 다른 시대입니다. 내 돈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현금 인출 하나만으로도 바로 조사 대상이 되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바뀌었고 방식이 달라졌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예전 감각으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저는 지난 28년 동안 수천 건의 자금 흐름 사례를 직접 분석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위험은 항상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큰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몰라서 그냥 편해서 늘 하던 대로 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어떤 금액에서 어떤 행위가 즉시 위험 신호로 잡히는지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도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최근에 현금 인출하시고 찜찜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82세 장모수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사연을 들으시면 지금 제가 왜 이렇게 걱정하는지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장모수님은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입니다. 남편분과 함께 작은 구멍가게를 40년 가까이 운영하셨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면서도 항상 저축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지금은 가게를 정리하시고 아파트에서 조용히 사시는데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자식들 도와주시고 손주들 용돈도 챙겨주시는 게 유일한 낙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 3월에 생겼습니다. 큰딸 생일이 다가왔는데 따님이 요즘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장모수님은 평소 다니시던 은행에 가셔서 320만 원을 인출하셨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따님한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인출하실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창구 직원분도 친절하게 응대해 주셨고 돈을 받아서 가방에 넣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금융감독 관련 부서에서 걸려온 확인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장모수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다고 합니다. 무슨 잘못을 했나? 뭔가 문제가 생긴 건가? 혹시 사기라도 당한 건가? 온갖 생각이 다 드셨답니다. 상대방은 정중하게 최근 인출 내역을 확인하고 사용 목적을 물었습니다. 장모수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딸 생일 선물로 주려고 뽑았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대방이 증빙 자료가 있느냐고 물었던 겁니다. 증빙이라니요? 장모수님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내 돈을 내가 꺼내서 내 딸한테 주는데 무슨 증빙이 필요하단 말인가요? 장모수님은 그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이분의 표정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 동시에 본인이 뭘 잘못한 건지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분은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내 돈을 내가 꺼냈는데 왜 조사를 받는 건가요? 나이 들어서 자식 도와주는 것도 이제 죄가 됐나요? 이 한마디에 담긴 불안함을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장모수님 같은 분들을 제가 수없이 만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예전에는 큰 금액만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1,000만 원, 2천만 원 이런 큰 돈을 움직일 때만 확인이 들어왔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작은 인출이라도 패턴이 의심스럽거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시스템에 기록이 남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변화를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장모수님도 평생 성실하게 사셨고 법을 어긴 적도 없으셨습니다. 그냥 모르셨던 겁니다. 기준이 바뀐 걸, 방식이 달라진 걸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저는 장모수님께 송금 메모를 남기는 방법, 간단한 메모라도 작성해두는 습관, 가족 간 돈 거래도 목적을 분명히 기록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드렸습니다. 장모수님은 그제야 조금 안심하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진작 알았으면 이런 스트레스는 안 받았을 텐데요. 바로 그겁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면 아무 문제 없는 일인데 모르고 넘어가면 불필요한 불안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장모수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분의 사연 속에는 지금 제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려야 할 6가지 위험 요소가 모두 숨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정보를 더 많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위험을 만드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큰 돈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은 금액의 크기보다 금액의 패턴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먼저 단일 인출 금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단일 인출 200만 원 부근에서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한국금융모니터링협회 자료를 보면 단일 인출 200만 원 전후 구간을 인공지능 감지 구간으로 우선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 200만 원이냐고요? 이 금액대가 일상생활비로는 큰 편이지만 증여나 탈세 목적으로 쓰기에는 애매한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9세 박영수님 이야기입니다. 박영수님은 홀로 사시는 분인데 한 달 생활비를 한 번에 인출하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매달 초에 260만 원을 인출해서 식비, 관리비, 병원비 등 모든 걸 현금으로 처리하셨던 겁니다. 박영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카드 쓰는 게 불편하시고 현금이 눈에 보여서 관리하기 편하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확인 전화가 왔습니다. 사용 목적이 뭐냐는 질문을 받으셨는데 박영수님은 당황하셨습니다. 생활비라고 대답했지만 상대방은 구체적인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박영수님이 현금을 쓰고 나면 영수증을 거의 챙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장 보고 병원 가고 약국 들르고 이런 일상적인 지출인데 일일이 영수증을 받아 둘 생각을 못 하셨던 거죠. 결국 정확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해서 한동안 불편한 상황을 겪으셨습니다. 박영수님 사례에서 배울 점은 명확합니다. 필요한 금액이 크더라도 170만 원 이하로 나누어 인출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260만 원이 필요하면 150만 원 한 번, 110만 원 한 번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시스템의 1차 감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나눈다고 끝이 아닙니다. 주간 누적 금액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 번 나눠서 인출했는데 총액이 450만 원을 넘으면 결국 감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국내 금융 데이터 정책 보고서를 보면 주간 누적 기준을 인공지능 1차 스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루에 한 번만 인출해도 일주일 동안 모은 금액이 기준선을 넘으면 동일하게 기록된다는 뜻입니다. 74세 김미정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김미정님은 며느리 3분을 두신 분인데 명절이 다가오면 각자 용돈을 챙겨주시는 게 습관이셨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에 160만 원, 수요일에 150만 원, 목요일에 170만 원 이렇게 사흘 동안 나눠서 인출하셨습니다. 한 번에 큰 돈을 뽑지 않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총액이었습니다. 셋을 합치면 480만 원이 됐던 겁니다. 주간 기준인 450만 원을 넘어버린 거죠. 결국 김미정님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김미정님은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돈 한 번에 안 뽑으려고 나눴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네,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은 이제 단순히 한 번의 금액만 보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주에 인출할 총액을 미리 계산하는 겁니다. 명절에 필요한 돈이 480만 원이라면 한 주에 400만 원만 인출하고 나머지 80만 원은 다음 주로 미루는 겁니다. 아니면 카드나 계좌 이체를 병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금만 고집하지 않으면 훨씬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한 주 동안 여러 번 나눠 인출하시는 편인가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전체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금액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패턴입니다. 인공지능이 가장 빨리 감지하는 요소가 바로 이겁니다. 해외 금융 감독 연구 자료를 보면 요일 고정 인출이 최상위 위험 패턴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적인 생활비 인출은 필요할 때마다 불규칙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매주 같은 요일에 비슷한 금액을 인출한다는 건 어떤 목적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72세 이근섭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근섭님은 손주가 5이나 되는 분입니다. 모두 학생이다 보니 매주 용돈을 챙겨주시는 게 할아버지로서의 큰 기쁨이셨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은행에 가셔서 200만 원씩 인출하셨습니다. 손주 한 명당 40만 원씩 나눠주시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이근섭님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손주들을 챙기신 겁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나자 확인 전화가 왔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쯤 정확히 200만 원씩 인출하는 패턴이 시스템에 포착된 겁니다. 전화를 받으신 이근섭님은 처음엔 이해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손주들한테 용돈 주는 게 뭐가 문제냐고 항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증여세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일주일에 200만 원이면 한 달에 800만 원, 1년이면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이 정도 규모가 되면 단순 용돈이 아니라 증여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근섭님은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으셨습니다. 본인은 그저 손주들 챙기는 거였는데 시스템은 탈세나 증여세 회피로 의심할 수 있다는 걸 전혀 몰랐던 겁니다. 결국 세무 상담까지 받으시게 됐고 한동안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셨습니다. 이근섭님 사례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날짜를 흔들고 금액도 다르게 해야 합니다. 매주 월요일이 아니라 이번 주는 화요일, 다음 주는 목요일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금액도 200만 원으로 고정하지 말고 150만 원, 170만 원, 190만 원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요? 인공지능은 규칙을 찾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같은 요일, 같은 시간, 같은 금액이 반복되면 이건 규칙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규칙이 있다는 건 의도가 있다는 뜻이고 의도가 있다는 건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기준 바로 아래 금액을 반복적으로 인출하는 걸 가장 의심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이 200만 원인데 매번 정확히 195만 원씩 뽑는다면 시스템은 이걸 기준을 회피하려는 고의적 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금액에도 변화를 줘야 합니다. 150만 원, 180만 원, 170만 원 이런 식으로 폭을 넓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야 자연스러운 생활비 인출처럼 보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일정한 요일마다 반복해서 인출하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패턴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스스로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제 더 민감한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가족 간 돈 거래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억울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건 우리 문화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식 결혼 자금 보태주고, 손주 교육비 지원하고, 명절에 용돈 챙겨주고, 이런 게 부모된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자연스러운 행위가 증여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국내 자산 분석 기관 발표 자료를 보면 가족 간 송금은 목적을 기재하지 않았을 때 증여 위험이 가장 높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이라는 관계 때문에 오히려 더 의심받기 쉽다는 겁니다. 증여세를 피하려는 목적이 숨어 있을 가능성을 먼저 보는 거죠. 70세 최광수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광수님은 손녀가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자 등록금을 지원해주고 싶으셨습니다. 손녀가 평소에 너무 착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할아버지로서 보람을 느끼셨던 겁니다. 그래서 손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광수님은 송금할 때 메모란을 비워두셨습니다. 당연히 손녀도 알고 있는 돈이고 가족끼리 무슨 메모가 필요하겠느냐고 생각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한 학기가 지나고 최광수님 댁으로 안내문이 왔습니다. 증여세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광수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손녀 등록금 보태준 게 증여세 대상이라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알고 보니 문제는 메모란이었습니다. 메모가 없으니 시스템에서는 이 돈이 등록금인지 생활비인지 아니면 그냥 주는 돈인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증여로 분류해서 확인 절차를 밟은 겁니다. 최광수님은 저를 찾아오셔서 억울함을 토로하셨습니다. 손녀 등록금 지원하는 게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지, 그럼 앞으로 손주들 도와줄 수도 없는 건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드렸습니다. 등록금 지원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걸 증명하려면 메모와 증빙이 필요하다고요. 결국 최광수님은 학교에서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서 제출하셨고 송금 메모에 등록금 지원이라고 명시했더라면 애초에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셨습니다. 교훈은 명확합니다. 송금 메모에 등록금 지원, 생활비, 보조, 의료비 지원처럼 명확한 문장으로 작성하는 겁니다. 단순히 생활비라고만 쓰지 마시고 11월 생활비, 병원비 지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증빙은 최소 5년 보관해야 합니다. 나중에 확인 절차가 들어왔을 때 바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수증이든 고지서든 송금 확인증이든 뭐라도 남겨두는 게 본인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가족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80세 문태식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문태식님은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은행 방문이 어려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명의 계좌로 돈을 옮겨놓고 필요할 때마다 아들이 대신 인출해서 갖다 드리는 방식으로 생활하셨습니다. 문태식님 입장에서는 편의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아들도 효자라 기꺼이 도와드렸고요. 그런데 문제는 몇 개월 뒤에 생겼습니다. 문태식님 계좌에서 아들 계좌로 큰 금액이 여러 차례 이동한 흐름이 감지된 겁니다. 그리고 아들 계좌에서는 또 다시 현금 인출이 반복됐습니다. 시스템은 이걸 우회 인출로 판단했습니다. 부자간 증여를 숨기려는 시도로 본 겁니다. 결국 문태식님과 아들 모두 조사 대상이 됐고 가족 전체가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문태식님 사례에서 배울 점은 이겁니다. 계좌만 바꾼다고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금융 데이터 분석기관 자료를 보면 출발점과 도착점을 모두 분석해서
연결 관계를 자동 추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필요하면 본인 계좌에서 투명하게 인출하고 목적만 정확히 기록하면 됩니다. 불편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정 어려우면 가족에게 대리권을 공식적으로 위임하는 절차를 밟는 게 낫습니다. 우회 인출은 회피가 아니라 확대입니다. 한 사람 문제가 가족 전체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족 계좌를 대신 사용해 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방식을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위험 요소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론만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인출 설계 습관입니다. 필요한 금액을 미리 계산하고 날짜를 조절해 분산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600만 원이 필요하다면 첫째 주에 170만 원, 둘째 주에 150만 원, 셋째 주에 190만 원, 넷째 주에 90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겁니다. 같은 금액만 반복하면 바로 패턴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170만 원, 150만 원, 190만 원처럼 흔들어서 인출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매달 필요한 금액을 미리 계획하고 계신가요? 안 하셨다면 이번 달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메모 습관입니다. 메모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생활비, 지원 같은 단어는 너무 넓어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1월 진료비, 손주 등록금 지원처럼 대상과 목적을 정확히 쓰는 게 중요합니다. 67세 서정애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애님은 제 조언을 듣고 나서 송금할 때마다 메모를 남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귀찮으셨지만 습관이 되니까 오히려 편해지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가계부 정리할 때도 메모를 보면 돈이 어디 쓰였는지 한눈에 보여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서정애님도 확인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장모수님이나 다른 분들과 달리 서정애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송금 내역에 메모가 남아 있었고 목적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전화 통화는 5분 만에 끝났고 아무 문제 없이 정리됐습니다. 서정애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메모 습관 들여놓으니까 마음이 정말 편해요. 이제는 돈 쓸 때 찜찜한 기분이 전혀 안 들어요. 바로 이겁니다. 메모 하나만 잘 남겨도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평소 메모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남기고 계신가요? 생활비라고만 쓰셨다면 오늘부터는 11월 식비, 12월 병원비 이런 식으로 바꿔보십시오. 세 번째는 영수증 보관입니다. 현금 사용은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증빙이 핵심입니다. 버리면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집에 작은 파일 하나만 두면 충분합니다. 자금 추적 연구 자료를 보면 증빙 유무가 조사 위험을 70% 이상 줄이는 요소로 분석됩니다. 영수증이 있으면 언제든 내가 뭘 샀는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아무리 떳떳해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영수증 보관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종이가 불편하면 휴대폰으로 찍어두기만 해도 됩니다. 네 번째는 자동이체 활용입니다. 반복되는 지출은 자동이체가 훨씬 안전한 흐름으로 인식됩니다. 현금으로 반복 인출하는 행위는 패턴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손주 용돈, 생활비 같은 걸 매번 현금으로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동이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시스템은 이걸 정상적인 생활비 이전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자동이체는 목적이 분명하고 금액이 투명하기 때문입니다. 반복 지출 중에 자동이체로 바꿀 수 있는 항목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이번 주 안에 은행 가셔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동통장 활용입니다.
현금을 줄이지 않아도 현금 인출 기록만 줄어도 위험이 낮아집니다. 교육비 통장, 의료비 통장처럼 목적이 명확한 공동 통장을 설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손주 교육비를 계속 지원하실 계획이라면 교육비 전용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만 송금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확인 절차가 들어와도 이 통장은 교육비 전용이라고 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목적성 있는 통장을 운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누군가는 이미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고 앞으로 겪게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예전에는 큰 돈만 조심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작은 인출 하나라도 기준을 넘거나 패턴이 고정되면 바로 시스템에 기록됩니다. 이건 법이 잘못됐다거나 시스템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잘못 관리하면 조사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불필요한 스트레스 없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 돈이라도 목적이 불명확하면 의심이 생깁니다. 반대로 목적과 증빙만 챙기면 스스로를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해야 할 단 하나의 방법을 꼽으라면 인출하거나 송금할 때마다 메모 목적을 구체적으로 남기라는 것입니다. 11월 진료비, 손주 생일 선물, 며느리 생활비 지원, 이런 식으로 한 줄만 써도 됩니다. 이 한 줄이 여러분의 안전장치가 됩니다. 장모수님, 박영수님, 이근섭님, 최광수님, 문태식님, 서정혜님, 이분들 모두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들입니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몰랐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보셨으니 이제 아십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대안들을 더 깊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드, 자동이체, 공동통장,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실전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셨나요?